예, 족대인 비경을 경혈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일단 하지부의 정맥순환 체계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옛사람들이 황제내경 영추 경맥편에서 12경맥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 모든 경맥들은 보통 근육지간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흘러가는데 그래서 보통 경맥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항상 보이는 데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족태음경이다.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경혈학 총론에서도 대략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옛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경맥과 락맥에 대한 분류 체계를 어떤 식으로 분류했냐면 몸 깊숙이 흘러가는 위아래로 흐르는 큰 간선은 경맥이라고 부르고 제 표면을 얕게 흐르면서 경맥과 경맥을 연결하는 그물망의 구조를 만드는 건 락맥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가장 단순한 해석법이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맥관계 안에서도 심부 깊은 맥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락맥은 표면에 가까운 맥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바로 이 문장도 그러한 연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족태음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정맥 노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글로 보면 큰 두렁 정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페노스 베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복부 대정맥이 있다면 복부 대정맥이 다리 쪽에서 사코랑 기준을 통해서 하나의 루프처럼 매달려 있어요. 일단 정맥은 심장에서 멀어지는 혈관이 아니라 심장에서 먼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이죠. 그런 점에서 다리 부위에 있는 정맥 순환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루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는 거죠. 정맥이. 앞쪽으로 올라가는 건 큰 두렁 정맥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건 다른 작은 두렁 정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성들 중년 여성들과 관련된 약선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 정맥 순환 개선이라고 하는 약선전을 하고 있어요. 아, 보통 뭐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약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 떠오르겠죠? 탤런트 분이 하시던데 영화 배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정맥 순환 개선입니다. 그럼 그 정맥 순환 개선이 뭐냐면 이 서페노스 베인의 정맥 순환을 통해서 비너스 리턴을 잘 시키는 거예요. 정맥에 우려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적 질환이 하지 정맥류입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머님, 할머님들 제일 많이 다리 부위에서 보이는 우려혈 부위일 거예요. 이게 궁금하면 어디 많이 가면 보이냐면요. 대형마트에서 물건 팔고 계시는 아주머니나 여성분들 다리를 한번 보세요. 하지 정맥류가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당연히 정맥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혈관의 문제죠. 이 하지 정맥류를 야기하는 큰 혈관이 바로 이 사페노스 베인입니다. 근데 그때 있는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이라고 하는 큰 두렁 정맥이 바로 족태음경의 유주 노선에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큰 두렁 정맥을 통해서 족태음 비경의 유주 노선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족태음 비경이 어디로 파생이 됐을까요? 바로 혈관의 병에 파생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네, 파생 상품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식도 떠오르고 투자도 떠오르죠. 네, 요즘에 우리 2030 세대들이 주식 붐을 열광하고 있는데, 예, 저도 주식 투자 안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주식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해서요. 어쨌든 파생상품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고대 사회에서 혈관의 병을 족태음의 비경의 병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비통혈이라는 말 떠오르지 않나요? 한방생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비가 혈을 통제한다, 통일한다. 예. 우리가 혈과 관련된 장부론을 보면 간장혈, 그다음에 심주혈, 비통혈. 이때 비통혈은 무엇이죠? 출혈성 질환을 예방한다. 대부분의 출혈성 질환의 원인은 정맥순환 체계에서 정맥이 쉽게 출혈을 야기해서 자반증, 우렬증, 하지정맥류, 스파이더 베인과 같은 혈관 질환을 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시구를 통해서 우리가 비와 관련된 장부론, 혈관에 관련된 병증 모델들이 이후 후대 한의학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족태인 비경은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경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이 또 있지 않나요? 중초가 혈을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해석을 하죠. 결국 혈액을 주관한다라는 의미까지 결국 중초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중초는 결국 장부론을 보면 비위가 되겠죠. 이런 후대 한의학의 사유 과정들은 바로 이러한 병증 모델에서 등장했던 모자이크와 같은 조각들이 결국은 후대 한의학으로 계승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족태인 비경에서 족태인 비경 유주 노선의 하지에 있는 이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이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혈관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하나의 준거가 되더라.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후에 여러분 경혈론에서 계속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이 혈관 체계에 가까이 존재하는 신경이 뭐죠? 사페노스 너브입니다. 예. 그래서 족태인 비경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이 사페노스, 두렁 신경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이죠? 예. 물론 이 사페노스 베인의 흐름에 오는 거는 영향이 뭐죠? 예. 허리 신경의 분지가 피모랄 러브라고 하는 넙다리 신경을 통해서 넙다리 안쪽 경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신경 분지죠. 그러니까 이 분지에 영향권에 족태인 비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큰 틀에서 해부학적 유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족태인 비경의 경혈들을 이해할 때는 먼저 족태인 비경에 분포하고 있는 뼈의 구조도 이해해야 되겠죠. 엄지발가락의 모습입니다. 엄지발가락 두 마디, 엄지발가락의 발허리뼈, 그 다음에 쐐기뼈, 특히 안쪽 쐐기뼈, 그리고 발배뼈, 그 다음에 목말뼈. 이 구조 안에 관절이 있고 이 관절의 마디 관계 속에 족태인 비경의 경혈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족태인 비경의 발목 영역 안에 신경과 혈관이 통과하고 있죠. 그 신경은 깊은 신경은 정강신경의 분지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가더라. 이 개념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세계음경은 족삼음경은 발목 주변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왜 깊을까요? 바로 신경과 혈관의 공통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족소음 신경, 족걸음 간경, 족퇴임 비경은 이 안쪽 공간 안에서는 거의 비슷한 주치 성능을 가져요. 이 주치 성능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강신경과 뒷정강동맥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유사적인 공간 안에 세 개의 다른 경맥의 경혈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지역에서는 사페노스 너브, 사페노스 베인 등이 관련돼 있다면 발목 아래쪽에서는 바로 이러한 해부학적 유사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고려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혈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족퇴임 비경의 첫 번째 경혈로 나열되어 있는 음백혈입니다. 음백혈은 엄지발가락의 끝마디에서 엄지 발톱의 안쪽 뿌리각에 있습니다. 안쪽 뿌리각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근육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근육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근육은 실질적으로 이 뿌리각에 분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뺐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근육은 아니지만 그냥 매트릭스의 개념으로 발톱 바탕질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과 관련된 요소가 정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과 혈관에 관련된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신경의 입장에서는 자극의 강약이 될 거고요. 혈관의 입장에서는 자극의 방식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혈을 주로 자극할 때는 강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출혈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극을 강하게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신경의 유주분포에 관련된 자극의 속성이 될 거고요. 자극의 특징으로서의 하나의 출혈의 요소라면 혈관의 요소가 되겠죠. 모든 정혈들, 정혈이라고 불려지는 혈관들은 말초 혈관의 문제와 또는 말초신경의 영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자극하냐에 따른 그 효과를 결국은 전달해서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데 활용한다는 측면입니다. 자극의 강약으로 결국은 쓸 때 주로 정신사위와 관련된 병증을 쓰기 때문에 어떤 정혈의 경우는 정신사위의 특징을 강조하게 되죠. 정신질환이요. 그래서 13기혈의 하나가 음백혈에 들어가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이 질환의 특징적인 주치의 범위는 크게 보면 부인과 소화기 질환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치의 문제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경혈의 해부학적 특징이라든지 다른 개괄적인 요소들을 학습하는데 오히려 방해되거나 외우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치를 세부적으로 외우게 하진 않아요.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의 학습 역량에 따라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뭐 교과서를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참고서를 이용해서 주치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더 학습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그 학습을 안 하더라도 이 영역은 궁극적으로 친구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영역하고도 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치의 병증을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설명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 경혈들의 주치 범위가 너무 약소한 거 아니야?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거 아니야?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배우지 않아서 생겨나는 오해거나 편견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병증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례를 제가 정리한 자료 하나로 소개해 볼게요. 사실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제공하지 않거나 알려드리지 않고 있는 것 뿐인데
족태음 비경만 가지고도 뭐 이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음백 하나가 치료하는 현대 한의학의 범위를 보면 대략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 때는 이거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이것을 시험 문제로 내고 평가를 했는데 아마 이것까지 시험 문제화 시켜서 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학습 방향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년부터는 주치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내용은 슬라이드에서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궁금하다면 차라리 교과서에 경혈의 주치 내용을 살피면 되지만 크게 보면 음백혈이 뇌질환, 위장관 질환, 전신성 혈액성 질환에서의 각종 출혈 증상을 치료하더라. 현대 한의학에서.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슬라이드 자료 안에는 실제로 뭐라고 써 있죠? 소화기 부인과 질환이라고 하는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강론적인 이야기와 개괄적인 이야기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듯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해당 경혈의 주치 영역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학습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위쪽에 있는 경혈의 일반화적인 특징인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가장 큰 범주 안에서의 이해 정도만 대략적으로 나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인과 병증에서도 이 부인과 병증은 자궁의 질환, 자궁에서도 출혈성 질환, 자궁출혈, 자궁내막염, 월경부조 등등을 활용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론화 시키는 거고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부인과 학습할 때 신구학에서 부인과 관련된 질병을 이해할 때 음백혈이 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추후에 각 경혈의 병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일단 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 주치의 병증은 개괄적인 부분만 축약해서 소개한 상황이다. 다만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교과서의 주치 내용을 토대로 보다 더 심화학습을 자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도혈입니다. 대도혈은 두 번째 발가락뼈와 그러니까 첫 번째 발가락의 두 번째 마디와 그 다음에 첫 번째 발허리뼈 사이에 발허리 발가락 관절면에서 몸통 먼 쪽의 함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허리 발가락 관절을 본절이라고 부르죠. 한의학적 용어로는 본절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대부분 우리가 해부학 용어에서는 발허리 발가락 관절,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관절 안에서 몸통 먼 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적백육제라고 하면 보통 적백육제의 범위는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면, 손등과 손바닥의 경계면 또는 근육과 근육 사이,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 뭐 이렇게 몇 가지 용어로 적백육제라는 말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발허리 발가락 관절에서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자침은 결국 뼈 아랫면, 발바닥면으로 자입이 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형태는 뭐죠? 주로 굽힌근 쪽으로 자침이 되겠죠. 그래서 엄지 평근이 아니라 엄지 굽힌근과 엄지 벌린근 쪽으로 자입이 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대도혈을 써놓고 엄지 발가락 평근이라고 썼다면 그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현재 자료대로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신경도 발바닥 쪽이죠. 발등 쪽이 아니라 혈관도 발등 쪽이 아니라
발바닥 쪽 혈관으로 치우치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당하는 해박적 구조를 구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낼 때 대두혈에다가 발등 쪽 발가락 정맥, 발등 쪽 발가락 동맥이라고 써놨다면 지문상 틀린 문제가 되겠죠. 다만 이러한 분류가 우리 교과서에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참고할 때 제 슬라이드를 염두에 두고 교정하지 않으면 교과서는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근데 그건 교과서의 오류라는 점 참고해서 슬라이드 자료를 꼭 기준으로 학습하길 바랍니다. 자침법, 뜸법, 개요 등등은 참고하되 소화기 병증이 대표적 병증이 된 이유는 결국 족태음 비경의 총괄적, 개괄적 특징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반복되어 있죠. 음백혈 소화기 질환, 대도혈 소화기 질환. 이 과정에 이제 경외기혈이 주변에 하나 있어 몇 개 있어서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대도혈이 사실은 발바닥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대도혈 방향을 치르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침이. 근데 이 방향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바닥의 발바닥 면에 쪽에서 볼 때 경외기혈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외기혈인데 출처는 일본 친구 의학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후지모토 램프라고 하는 중국 친구 의학자의 책을 이용했습니다. 여기는 이 경혈명이 경외기혈명이 간하고 비를 속에서 치료하는 부위야 라고 하는 이간비라고 하는 경외기혈이 있어요. 이 부위는 족태음 비경인데 실제로 족태음 비경인데도 불구하고 간의 질환, 비의 질환을 치료하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발목 관절 안쪽 면은 족삼음경에 이런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곳이다. 융합이 일어나는 곳이다. 통합이 일어나는 곳이다. 퓨전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분류하면 각각의 3음경의 족태음경, 족걸음경, 족소음경이라 의의할 수 있지만 합쳐보면 이 세 개의 경맥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이 공간 안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주변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혈은 족태음 경혈, 어떤 것은 족소음 신경, 어떤 거는 족걸음 간경 이렇게 돼버려요. 참고로 엄지발가락만 가지고도 지금 엄지발가락의 이쪽 면은 족태음 비경이지만 이쪽 면은 족걸음 간경이 됩니다. 다른 듯 같은 듯 그렇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라는 뜻으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태백혈입니다. 족태임 비경의 경혈로서 이 경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발허리 발가락 관절의 몸통 가까운 쪽에 몸통 가까운 쪽에 함몰 지역인데 여기에 옛사람들이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골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핵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느낌이 복숭아 씨처럼 생겼어. 아니면 뭐 열매 어떤 열매처럼 생겼어 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에 열매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사모이드 본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 발허리 발가락 관절 아랫면에 떠있는 종자뼈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태백혈과 함께 연동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위는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의 다발 지역이에요. 통풍은 우리 몸의 요산이 축적이 됐을 때 그 축적된 요산이 관절면에 침착이 되면서 관절을 손상을 주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최근 들어서 단백질 이러한 섭취가 많아지면서 통풍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통풍의 다발 지역이 바로 태백혈 부위가 돼요. 그리고 그 태백혈 부위에서도 어느 부위가 다발하냐면 이 세사모이드 본이 있는 이 공간이 다발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네, 압통에 의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태백혈을 살펴보시되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태백혈은 발바닥 쪽에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근육, 신경, 혈관은 조금 전에 본 것들과 연동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태백혈은 족태음경에 원혈에 해당하고 오수혈 중에 수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특정혈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원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특히나 동맥의 특징과 연동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에서 봐야 될 동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고유 발바닥 쪽의 발가락 동맥, 발바닥 동맥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치는 개괄적으로 보면 소화기 병증이죠. 물론 소화기 병증 이외에도 뭐 통풍의 질환, 발가락 통증의 질환, 뭐 부인과 질환 등등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태백혈의 동맥의 혈관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그 동맥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할 때 바로 이 공간에 있겠죠. 다음으로 공손혈입니다. 공손혈은 발허리뼈와 쐐기뼈가 만나는 관절면의 앞쪽 모서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실습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화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보듯이 발허리뼈, 쐐기뼈, 발배뼈로 이루어진 이 구조 안에서 공소는 지금 이 부위에서 찾아야 되는데 공소는 이 부위에 제가 지금 표현드리는 화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발허리뼈와 쐐기뼈의 관절면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찾냐면 발배뼈와 쐐기뼈 사이에서 찾게 됩니다. 발허리뼈, 쐐기뼈와 발배뼈에서 찾게 되면 이 부분은 족소음 신경의 연곡혈이라고 하는 경혈이 돼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공소혈을 족소음 신경의 연곡혈과 혼동하더라. 그러한 측면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공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이 공손을 파악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부위, 치열 방법, 근육, 신경, 혈관을 하되 지금 보면 반복되죠. 근육, 신경, 혈관은. 왜냐하면
이쪽 안쪽 공간은 거의 동일한 해박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몸통 먼 쪽이냐 몸통 가까운 쪽이냐의 분포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주체의 속성이 살짝 달라지겠지만 큰 범위에서 보면 주체의 속성이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소화기병증이라는 뜻이에요. 한편 공소는 족태음의 락맥병입니다. 락맥입니다. 그래서 락혈로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경혈학 총론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팔맥교혈이라고 해서 기경 팔맥 중에 8개의 기형의 병증을 각각 치료하는 대표적 경혈들을 나열한 게 팔맥교혈이죠. 이 팔맥교혈의 충맥에 해당하는 것이 공손이더라. 그러면 충맥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맥의 병은 인체 동맥혈관의 병입니다. 충맥이 인체 동맥혈관을 대표로 하니까요. 그래서 동맥혈관의 중심 어디죠? 심장이죠. 공손은 심장병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치마 질환에 그러니까 윗배 명치 아래 병증이 있을 때 공손혈이 쓰이는 거야. 위장관 질환과 치마 부위의 질환에 공손혈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고전 문헌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죠. 이때 공손을 쓸 때 함께 쓰이는 경혈이 뭐냐면 내관혈입니다. 수거름 심포경에 해당하는 혈이죠. 수거름 심포경인데 결국은 내관과 공손이 함께 어떤 질환을 치료해요? 명치 아래 질환을 치료해요. 심화 질환을 치료해요. 내관혈은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손혈이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치료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족템 락맥의 해석을 설명해서 가서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의 흐름에 근거가 되는 병증 모델 락맥의 유주 분포가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해박적 구조로 공손혈을 태백혈, 대두혈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발목 관절면에서 이제 쓰일 경외 기혈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 경혈로 넘어갈게요. 내과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과첨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안쪽 복사에서 가장 용기된 부위예요. 여기다가 침을 찌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는 구조로 보면 뼈 바로 위에 골막이 있고 그 골막 위에 바로 피부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침을 해서 깊이 자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를 어떻게 자침할까요? 옛사람들은 그래서 자침하지 않고 뜸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애조구를 직접 구를 안 하면 애조구와 같이 열 자극을 가한 거죠.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융기가 되어 있는 부위를 침구 자극을 할 때 대부분 융기된 부분은 침 자극보다는 뜸 자극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회 기혈, 경혈, 막론하고 융기된 부위는 자침보다는 뜸 자극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내과첨, 또 나중에 보면 외과첨이라고 해서 가쪽 복사 융기점. 이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이 떠올릴 때가 있어요. 동맥 설명할 때 동맥에서 마디에 뜸을 뜨는 게 아니라 마디에 튀어나온 부위를 뜸을 뜬다라는 말이 동의보감에 기술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경혈학 실습 때 여러분은 저랑 경혈학 실습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경혈학 실습에서 동맥은 함몰점이 아니라 척추돌기에 가시돌기의 융기점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럴 때 융기점을 자극하는 방식은
괄사요법 같이 피부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뜸 자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경혈이 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피부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피부면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결국은 피부신경입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피부가 경혈입니다, 경혈계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극적 속성을 사용하냐를 알고 나면 경혈의 위치가 피부에 있는지, 심부에 있는지, 혈관인지, 신경인지, 림프관인지, 근육인지, 뼈인지, 기타 등등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경혈기혈의 외가점을 인식해 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외가점의 주치 범위는 단순해요. 다리 질환을 써요. 근데 치통도 치료한다네요. 치통을 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주변에 족소음 신경이 있어요. 신경은 한의학적으로 치아와 연결됐다고 추상을 한 거죠. 그래서 치통을 치료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본적인 신경학적 메커니즘은 경락학설을 넘어서 우리가 추가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한의학의 경험적 기반은 바로 이러한 경락을 통한 인체의 상관관계, 장부론과 연관된 인체의 상관관계, 즉 장상론, 경락론을 기반을 두고 주치를 확장해 왔다라는 정도에서 이러한 범위를 해석해 보는 것뿐입니다. 다음으로 상구혈입니다. 외가첨이 여기였는데 외가첨에서 45도 아래 8시 방향에 있는 경혈이죠. 8시 방향에 있는 경혈입니다. 이 8시 방향 경혈 앞쪽으로는 앞전강근 힘줄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8시 방향의 함몰점을 찾고자 할 때 앞전강근의 힘줄, 발목 안쪽 관절의 힘줄 등을 탐촉하면서 이 함몰점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노선의 가장 중요한 해박적 구조는 이러한 근육보다는 바로 큰 두렁 정맥이라는 혈관입니다. 아까도 경혈압 족태인 비경의 핵심적인 체표면의 대상이 정맥이라고 했죠. 바로 그러한 특징으로 상구열의 큰 두렁 정맥이 주변에 있더라. 물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신경도 같이 따라다니겠죠. 두렁신경. 주치의 범위는 일단 개괄적으로 족태인 비경의 시동병, 소생병을 토대로 위장관 병증, 그래서 소화기 병증이라고 해석합시다. 물론 이 이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소변 질환을 치료하기도 해요. 소변이 안 나오거나 소변이 자주 나오거나 긴장성 요실금 등등에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 경혈의 세부적인 입장으로 설명할 텐데 소화기 질환만 씁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런 것도 치료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럼 소변의 질환을 치료할 때 소변의 병증의 대상은 방광이잖아요. 방광과 연결된 거는 콩팥이잖아요. 그럼 얘와 방광과 관련한 영역이에요? 라고 얘기하기엔 족태인 비경이 뭔가 아쉽죠. 그렇지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로 두렁신경과 관련된 안쪽 복사 안쪽으로 해서 결국은 사꿀지역까지 올라가는 신경 분지가 결국 말단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줄 수 있을 만큼 자극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서원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족삼음경과 족삼음경은 경우에 따라서 이 발목 영역에서 주치를 서로 교환하더라. 아니 교환보다는 쉐어하더라. 나눠 가질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때 해당 병증의 특징이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명확히 진단해야겠죠. 만약에
비의 습과 관련한 한의학적 사유예요. 습과 관련한 문제로서 소변의 문제를 이해하고 싶더라. 그러면 그때는 족태인 비경에 상구열을 쓰는 거고요. 소변의 문제를 비의 습이 아니라 방광의 아니면 콩팥의 수액 조절의 문제로 하초의 문제로 해석하고 싶더라. 그러면 족태양 방광경 족송신경에 있는 관절면에 있는 경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병리학, 진단학 등등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되는 확장된 학습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인 거고 어쨌든 가장 큰 범주는 족태인 비경인 만큼 일단 소화기 질환을 쓰고 보자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상고열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앞정강근의 힘줄이더라. 상구열 자침하는데 바로 앞쪽에 큰 두렁 정맥이 통과하더라. 예. 문헌에 따라서 개별적이지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가쪽 복사가 안쪽 복사보다 더 길게 밑으로 내려와 있다. 구분하는 법. 골도분초는 언제 어디든지 항상 숙지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에 없다고 해도 평가할 때는 모든 전 범위의 골도분촌을 시험 문제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골도분촌의 큰 중요 지점들은 꼭 숙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강뼈 면을 소개할 경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강뼈를 단면으로 트랜스버스하게 잘라보면 앞쪽, 뒤쪽, 가쪽, 안쪽 이죠. 앞쪽이 조경명이죠. 앞쪽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이게 족태면이라고 한 거죠. 앞쪽에 안쪽 면이다. 그래서 정강뼈의 안쪽 면에 족태음 비경면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단면으로 보면 큰 두렁 정맥, 두렁 신경이 있는 공간에 가깝게 족태음 비경이 설정될 수 있더라. 그런 틀에서 지금처럼 삼음교의 혈의 공간적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삼음교까지 설명드리고 수업 진도를 마무리할 것인데요. 삼음교 안쪽 복사의 기준에서 위로 3촌이다. 그래서 3촌이라고 생각해서 삼음교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의미는 뭐냐? 세 개의 음경이 만나는 공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 한의학에서는 세 개의 음경이 만나는 공간, 그러니까 이 부위에서 족태음 비경, 족걸음 간경, 족소음 신경이 만나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반절은 맞으니까 일단 맞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절이 틀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삼음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음양 이총혈 중에 하나다. 쇠양 구침혈 중에 하나다. 단순하게 소화기 질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를 치료할 수 있겠구나. 고전의학에서 보면 그게 뭐죠? 음양 이총혈에서 음을 주관한다. 즉 인체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인체 음에 관련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양을 치료하는 경혈은 무엇일까요? 이미 배웠지만 수양명 대장경의 합곡혈입니다. 그래서 합곡혈과 삼음교가 짝을 이루어서 인체의 음양을 조절하는 경혈로서의 주치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회양구침혈입니다. 인체 의식이 실조돼서 의식 불명에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인지 기능과 정신 활동이 불가능할 때 그것을 조절하는 경혈을 회항구치맥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다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체의 양기를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체의 양기를 되돌려주는 9종류의 침인데 그 9종류 중에 다리 부위를 중심으로 양기를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음교는 다리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쓰는 대표적 경혈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일단 설명해 보고요. 이 부위의 해박적 구조는 여러분이 이 주변을 떠올리면서 근육, 신경, 혈관을 찾으면 되는데 이 과정에 공통점이 등장했죠. 지금까지 나온 거. 큰 두렁 정맥, 이 얕은 부위에 통과하더라. 그리고 자침해서 깊이 들어가면 뒷정강 동정맥을 자침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임신부에서는 자침을 금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임산부의 자침을 할 때 이 경혈의 특징이 자궁 수축을 야기합니다.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쓸 때 출산 전후가 아니라면 오히려 유산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불필요한 자궁 수축은 임산부한테 문제가 될 거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옛 문헌에 나왔더라. 그래서 동의보감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의학윤리 위반 시험이죠. 생명윤리 위반 조항입니다. 뭐죠? 송나라 때 어느 태자가 임산부를 진찰하는데 임산부의 뱃속에 아이가 남잔지 여잔지를 맞추는 게임을 어떤 의생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싸움 하니까 이걸 확인해보자 취지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의 성별을 관찰한 거죠. 어떻게? 태어나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산을 시킵니다. 유산의 방법이 뭐였냐고요? 합곡혈과 삼음교를 자침해서 유도 인위적인 유산을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태아의 성별을 알았다. 예.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다면 생명윤리 위반을 하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한 의료 행위죠. 어쨌든 이것이 동의보감에 쓰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것이 진실게임과 상관없이 자궁수축을 할 수 있는 합곡혈, 삼음교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치면 음양이총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양이총혈을 자침할 때는 아이의 상태, 임신의 상태를 감별하고 자궁수축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극의 대상이 어디에 미치냐면 뒷정강 동정맥이 있는 공간까지 자입 깊이가 깊어집니다.